고요한 공원의 평화를 찢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 모두의 시선이 소리의 근원지로 향합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 스포츠카 한 대가 보란 듯이 공원 산책로 입구에 멈춰 섭니다. 차문이 열리고 명품으로 휘감은 젊은 남자. 강민준이 거만한 표정으로 내립니다. 그의 눈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원 벤치 옆에서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을 즐기고 있던 휠체어 위의 여성. 수영과 그녀의 곁을 든든히 지키는 진돗개 백호입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고 그 대가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복수가 시작되는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잠시 후 오만함으로 가득 찬 재벌가 아들들은 그들의 하찮은 장난이 불러올 끔찍한 나비 효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한 여성과 충성스러운 개를 향해 비웃음을 날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히 연약한 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진실의 파편을 품고 있는 기적의 존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짓밟힌 자들의 통쾌한 반격, 숨 막히는 진실 공방,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 여인과 진돗개의 기적 같은 사랑이 어떻게 거대한 악의 성을 무너뜨리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야, 그럼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세상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5월의 햇살은 부드럽게 나무잎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땅 위에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원은 한산했고 간간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들의 지적입만이 고요함을 채우고 있었다. 김수연은 휠체어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았지만 소중히 다룬 듯한 시집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백설기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진돗가에 백호가 얌전히 엎드려 있었다. 백호는 수연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족이었고 때로는 그녀의 다리가 되어주는 든든한 존재였다. 백호의 귀가 언뜻 쫑긋거렸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불쾌한 소음 때문이었다. 튜닝한 엔진이 내는 요란한 굉음과 저속한 음악 소리가 공원의 평화를 조금씩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다. 수연은 책에서 눈을 떼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예의 그들이었다. 강민준과 그의 친구들, 이 동네에서 그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국내 굴지의 재벌, 태강그룹, 강 회장의 외아들인 민주는 언제나 두세 명의 친구들을 그림자처럼 몰고 다녔다. 그들은 값비싼 옷과 신발로 자신들을 치장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말투에서는 천박함과 오만함이 흘러넘쳤다. 그들에게 돈은 곧 권력이었고 세상 모든 것은 그들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공원을 자신들의 놀이터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소리를 지르고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고 심지어는 공공기물을 발로 차며 낄낄거리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다. 그들의 뒤에 버티고 선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를 건드려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그들의 표적은 수연과 백호인 듯했다. 민준이 낄낄거리며 친구들에게 말했다. 야, 저것 봐. 아직도 저러고 있네. 공원 물 닿으려. 꼴불견 아니냐.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야. 개새끼나 주인이나 어째 저렇게 궁상 맞을까? 그들의 목소리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걷고 그 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책을 덮었다. 그녀는 이런 모욕에 익숙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무시하기로 했다.
괜한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휠체어 바퀴를 돌려 자리를 피하려 하자 민준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딜 가시나? 우리가 왔는데 인사도 없이. 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단단한 심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비켜주시겠어요? 지나가야 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민주는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지나가. 네가 어딜 지나가는데? 이 다리로. 그의 시선이 경멸적으로 수연의 휠체어와 담요 아래 다리를 훑었다. 그 순간 얌전히 엎드려 있던 백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목 안쪽에서부터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다. 백호의 황금빛 눈동자는 오직 민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진돗개는 본래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외부 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극도로 강한 견종이다. 특히 훈련받지 않은 진돗개 중에는 주인을 지키려는 본능이 너무 강해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도 종종 발견되는데 백호는 수연의 노력 덕분에 평소에는 매우 온순했지만 지금처럼 주인이 명백한 위협에 처했다고 판단될 때는 잠재된 야성이 깨어나는 듯했다. 민준의 친구 중 하나가 겁을 먹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민준아, 저 개 눈빛이 좀 이상해. 하지만 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개새끼가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그는 과시하듯 한 발 앞으로 다가가 수연의 휠체어 바퀴를 자신의 한정판 명품 운동화 앞코로 툭 쳤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 신발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저열한 폭력의 도구가 되어 있었다. 꼴의 주인 지키겠다고 으르렁거리는 것 좀 봐. 웃기지도 않네. 야, 난 너. 네, 개새끼나 너나 똑같아. 쓸모없는 것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수연의 가슴에 박혔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모욕을 참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백호를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 민준이 보란 듯이 땅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는 백호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는 듯 다리를 치켜들었다. 그 순간 백호의 으르렁거림이 뚝 그쳤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과연 민준의 오만한 발길질은 백회에 닿을 것인가? 그리고 그 순간 충성심 강한 진돗개는 어떤 행동으로 자신의 주인을 지켜낼 것인가? 민준의 다리가 허공을 가르는 찰나 백호는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것은 맹수의 움직임이었다. 낮게 웅크렸던 몸을 용수철처럼 튕겨 올린 백호는 민준의 다리를 피하는 동시에 그의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외제차 키를 정확하게 낚아챘다. 민준이 짧은 비명을 질렀다. 날카로운 개의 이빨이 손등을 스치며 남긴 상처보다 수천만 원짜리 스마트 키를 순식간에 빼앗겼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이 더 컸다. 친구들도 심지어 수연조차도 예상치 못한 백호의 행동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백호는 차키를 입에 단단히 문 채 민준과 거리를 벌리며 으르렁거렸다. 마치 어디 한번 빼앗아 보시지라고 조롱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수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백호가 사람을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백호야, 이리 와. 어서! 그녀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백호는 요지부동이었다. 백호의 시선은 여전히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방식대로 주인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수연과 백호의 관계는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의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2년 전 끔찍한 사고로 두 다리의 감각을 잃고
세상에 대한 희망마저 잃어가던 수연에게 백호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구조된 백호는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휠체어를 탄 차에 매일같이 보호소를 찾아가 백회에게 말을 걸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진 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수연은 백호를 통해 다시 웃는 법을 배웠고 백호는 수연을 통해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 백호는 수연의 휠체어 옆에 나란히 걷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고 수연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말없이 물어다 주었다. 때로는 수연이 악몽을 꾸며 잠 못 드는 밤이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으며 곁을 지켜주었다. 그들에게 서로는 세상의 전부였다. 진돗개는 평균 지능이 매우 높은 견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주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 몇몇 연구에서는 진돗개가 주인의 표정과 목소리, 톤의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복잡한 감정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백회계의 수연의 슬픔은 곧 자신의 슬픔이었고 수연을 향한 위협은 자신을 향한 위협과 다름없었다. 이 미친 개새끼가 정신을 차린 민준이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자신의 차키를 물고 있는 백호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백호는 그가 한 걸음 다가오면 두 걸음 물러서는 식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약을 올렸다. 민준의 친구들이 그를 말렸다. 민준아, 가마, 척해. 보통이 아니야. 물리면 큰일 나. 닥쳐. 저 개새끼 잡아서 가죽을 벗겨버릴 거야. 분노로 이성을 잃은 민준은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백회에게 휘둘렀다. 하지만 백호는 가볍게 피하며 민준을 조롱하듯 쳐다볼 뿐이었다. 수연은 눈물을 머금고 애원했다. 제발 그만하세요. 백호야, 제발 돌아와. 응.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백호는 이번만큼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백호의 생각은 확고해 보였다. 이 위험한 인간들을 주인에게서 멀리 떼어 놓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유일한 임무였다. 백호는 민준과 그의 친구들을 힐끗 쳐다본 뒤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공원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수풀이 우거진 공원 뒤편에 버려진 땅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저 개새끼가 민준은 이성을 잃고 백호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다.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 달렸다. 같이 가. 민준아, 혼자 가면 위험해. 그들은 백호가 자신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분노와 오기만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수연은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망견자실했다. 안 돼, 백호야. 제발. 그녀는 휠체어를 움직여 그들을 뒤쫓으려 했지만 비포장 산책로 앞에서 그녀의 휠체어는 무력하게 멈춰섰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위험한 상황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과연 백호는 무슨 생각으로 그들을 그곳으로 유인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버려진 땅에서는 또 어떤 끔찍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강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백호를 쫓아 시야에서 사라지자 공원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불길한 침묵이었다. 수연은 속수무책으로 그들이 사라진 방향만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녀의 마음속은 백회에 대한 걱정과 민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무력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생, 괜찮은가? 수연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자. 공원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이 동네의 터줏대감인 김노인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와 장기를 두거나 신문을 보는 것이 그의 소일거리였다. 그는 강민준 일행의 악행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저 못 본 척 외면해 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휠체어에 앉은 여학생을 상대로 벌이는 그들의 비겁한 행패와 주인을 지키려는 진돗개의 영민한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린 것이다. 한편 강민준의 아버지인 태강그룹 강 회장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묻은 채 비서가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M&A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회장님, 다만 상대 기업 노조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셉니다.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반발, 밥그릇 뺏길까봐 지저대는 것뿐이지 돈 몇 푼 쥐어주면 조용해질 것들이다. 언론부터 장악해 M&A의 당위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내도록 반대하는 놈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해버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연민도 없었다. 그에게 기업은 돈을 버는 기계였고 사람은 그 기계를 돌리는 부품에 불과했다. 강 회장에게 아들 민주는 유일한 골칫거리였다. 자신의 완벽한 제국을 물려받아야 할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민주는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고 다니기 바빴다. 하지만 강 회장은 아들을 꾸짖지 않았다. 대신 그는 돈과 권력으로 아들의 뒤를 수습했다. 그에게 아들의 잘못은 실수가 아니라 그룹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리스크일 뿐이었다. 그는 민준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그 일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그룹의 주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만 하면 되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민준이 오만하고 아나무인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살아왔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에게 세상은 거대한 놀이터였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유흥을 위한 장난감에 불과했다.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몇몇 심리학 연구에서 이러한 특권의식이 뇌의 특정 영역, 특히 공감 능력과 관련된 전두엽의 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즉, 오랜 기간 동안 과도한 부와 권력을 누린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강 회장과 민준의 모습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생생한 사례와도 같았다. 그들에게 수연의 고통이나 백호의 충성심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저 하찮고 귀찮은 감정의 파편일 뿐이었다. 그 시각 강 회장의 비서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전화를 받은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 회장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 회장은 귀찮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렸다. 뭔데? 그러나 도련님께서 공원에서 어떤 여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여자가 키우던 개가 도련님의 차키를 물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를 쫓아 공원 뒤편 폐건물 쪽으로 가셨다고.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 회장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아들이 위험한 곳에 갔다는 사실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어떤 년인데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당장 알아봐.
그리고 그 빌어먹을 개새끼랑 주인년. 당장 내 앞에 끌고 와. 그의 분노의 방향은 명확했다. 감히 자신의 소유물인 아들을 그리고 태강그룹의 후계자를 건드린 하찮은 것들에 대한 응징, 그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그는 이미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수영과 백회계는 동정이나 연민 대신 가혹한 처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당장 변호사팀과 해결사들을 현장으로 보내 언론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단속 단단히 시키고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린 놈들은 뼈도 못 추리게 될 줄 알아.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수영과 백호의 작은 세상을 향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과연 수영과 백호는 이 거대한 아기에 맞서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백호가 민준 일행을 이끌고 간 폐건물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백호를 쫓아 헐떡이며 공원 뒤편에 도착한 민준과 친구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곳은 수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있고 곳곳에 쓰레기가 나뒹구는 버려진 땅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3층짜리 폐 건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었다. 10여 년 전 리조트 건설이 계획되었다가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그대로 방치된 곳이었다. 깨진 유리창과 붉게 녹슨 철근들은 마치 음산한 유령의 갈비뼈처럼 보였다. 백호는 폐건물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꼬리를 살랑이며 짖었다. 그러고는 잽싸게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민준아, 저긴 좀 위험해 보여. 그냥 돌아가자. 차 키는 보험 처리하면 되잖아. 친구 중 하나가 겁을 먹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하찮은 개 한 마리에게 농락당했다는 굴욕감과 분노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닥쳐. 저 개새끼를 잡기 전에는 절대 못 돌아가. 저놈 잡아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놔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는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성큼성큼 폐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건물 내부는 스산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바닥에는 공사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다. 백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건물 깊숙한 곳에서 백호의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저쪽이다. 빨리 쫓아가. 민주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닥치는 대로 발길질을 하며 나아갔다. 녹슨 드럼통을 걷어차고 널브러진 합판을 밟으며 거칠게 전진했다. 친구들은 마지못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1층 중앙 홀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백호의 짖는 소리가 바로 위 2층에서 들려왔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다. 2층 난간에서 백호가 그들을 내려다보며 꼬리를 치고 있었다. 입에는 여전히 차키가 물려 있었다. 저기 있다. 저놈 잡아. 민주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계단은 중간 부분이 부서져 끊어져 있었다. 젠장. 민준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때 다른 친구가 반대편을 가리켰다. 민준아, 저쪽에 다른 계단이 있어. 그곳에는 임시로 설치된 낡은 철제, 비계와 사다리가 위태롭게 2층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위험천만한 구조물이었지만 분노의 눈이 먼 민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좋아, 저기로 올라간다. 민준이 앞장서서 낡은 비계를 밟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친구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들이 비계 중간쯤 올라갔을 때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호가 앞발로 2층 바닥에 있던 무언가를 툭 밀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사글대로 삭은 굵은 시멘트 포대였다.
포대는 위태롭게 가장자리에 걸려 있다가 백호의 작은 힘에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다. 이악! 민준과 친구들이 비명을 질렀다. 시멘트 포대는 그들이 밟고 있던 비계를 정확하게 강타했다. 구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비계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민준과 친구들은 중심을 잃고 비계 잔해와 함께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다행히 바닥에 쌓여 있던 건축 폐자재 덤이 위로 떨어져 큰 부상은 피했지만 상황은 처참했다. 그들의 값비싼 옷은 흙먼지와 시멘트 가루로 뒤범벅이 되었고 온몸은 긁히고 멍든 상처투성이었다. 무엇보다 그들을 절망시킨 것은 그들이 떨어진 곳이 바로 빗물이 고여 만들어진 거대한 진흙탕이었다는 사실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한 냄새가 나는 진흙을 뒤집어 쓴 그들의 모습은 조금 전에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시궁지처럼 처량하고 우스꽝스러웠다. 진흙의 점성은 생각보다 강해서 그들은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다. 백호는 2층 난간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입에 물고 있던 차 키를 바닥에 내려놓고 앞발로 툭 쳐서 진흙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1층 구석으로 떨어뜨렸다. 이제 차 키를 되찾으려면 그들은 이 굴욕적인 진흙탕을 기어서 빠져나와야만 했다. 백호의 행동은 마치 계산된 것처럼 정확하고 치밀했다. 몇몇 동물 행동학자들은 개들이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단계에 걸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먹이를 얻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우회로를 찾는 행동 등이 관찰되곤 한다. 백호의 행동은 마치 이러한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지능적인 복수처럼 보였다. 진흙탕 속에서 민준이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다. 이 개새끼, 내가 너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건물 안을 맴돌 뿐이었다. 백호는 그의 분노에 찬 외침을 뒤로하고 유유히 건물 반대편의 온전한 계단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 백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건물의 위험한 구조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백호의 목적은 그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오만함을 꺾고 주인에게서 떼어놓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는 것. 백호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진흙탕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게 된 재벌가 아들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이 굴욕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강 회장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백호는 폐 건물을 빠져나와 다시 수연이 있는 공원으로 향했다. 그 발걸음은 조금 전에 민첩하고 날카로운 모습과는 달리 주인을 안심시키려는 듯 차분하고 평온했다. 백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애타게 기다리던 수연의 얼굴에 안도와 걱정이 교차했다. 백호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녀는 백호의 몸 구석구석을 살폈다. 다행히 백호는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했다. 수연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 노인은 혀를 내둘렀다. 저놈 참으로 역물일세. 보통 놈이 아니야. 수연은 백호를 끌어안으며 다그쳤다. 왜 그랬어? 위험하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백호는 그런 수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셔츠 자락을 부드럽게 물고 잡아당겼다. 마치 어서 이곳을 벗어나자는 신호 같았다. 김 노인이 수연에게 말했다. 학생,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좋겠네. 저 악질 같은 놈들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어? 내가 증인이 되어줄 테니 걱정 말게. 김 노인의 말에 수연은 작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휠체어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백호는 그런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걸었다.
한편 진흙탕에 빠진 민준과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치고 있었다. 하지만 진흙은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고 역한 냄새는 헛구역질을 유발했다. 그들의 휴대전화는 진흙 속에 처박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였다. 그 순간 폐건물 입구에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 회장이 보낸 변호사와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와 진흙탕에 빠진 민준 일행을 발견했다. 도련님, 변호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민준은 구원군이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악을 썼다. 당장 나부터 꺼내. 그리고 저 개새끼랑 그 주인년 당장 잡아와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남자들은 허둥지둥 민준과 친구들을 진흙탕에서 끌어냈다.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된 그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변호사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을 진정시키며 물었다. 도련님, 정확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 개가 도련님을 공격했습니까? 민준은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기 시작했다. 그럼 저 미친 개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어서 차키를 빼서 달아났어. 그리고 우릴 이리로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이건 명백한 상해죄야. 아니, 살인 미수라고. 변호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법적으로 유리하게 구성할지 계산하고 있었다. 개의 공격성, 주인의 관리 소홀, 그리고 재벌 2세에 대한 계획적 테러. 그는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사건 현장 사진부터 찍어 도련님, 상처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고 주변 CCTV 전부 확보해. 그리고 그 개 주인 신상 당장 파악해서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기계적이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승리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종 사용되는 법적 전략 중 하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이 마치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수법이다. 태강그룹의 법무팀은 이러한 여론전에 매우 능숙했다. 그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리한 소송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 뒤집은 전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들은 수연을 공격적인 맹견을 관리하지 못한 무책임한 주인으로, 그리고 민준을 아무 잘못 없이 봉변을 당한 피해자로 둔갑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 키를 되찾은 민준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백호의 이빨에 살짝 긁힌 손등 상처는 호들갑스럽게 붕대로 감겼다. 그는 의사에게 압력을 넣어 전치 3주 진단서를 받아냈다. 모든 것이 강 회장의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강 회장은 아들의 사고 소식을 보고받았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다. 그 계집애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줘. 우리 태강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라고. 개새끼는 안락사시켜.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날 밤 수연의 낡은 빌라 앞에 경찰차가 멈춰섰다. 경찰관 2명이 집으로 올라와 문을 두드렸다. 김수연 씨 계십니까?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수상해 교사 혐의로 조사할 게 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문을 열자 경찰관들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와 그녀의 다리 옆에 바짝 붙어 경계심을 드러내는 백호를 훑어보았다. 키우시는 개, 백호 맞습니까? 이 개를 잠시 격리 조치해야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포획용 목줄을 꺼내 들었다. 그 순간 백호는 이빨을 드러내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과연 수연과 백호는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인가?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일까? 거대한 권력의 압박 속에서 연약한 그녀와 충성스러운 걔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잠깐만요. 무슨 근거로 제 개를 데려가려는 거죠? 수연이 휠체어 바퀴를 단단히 잡으며 경찰들을 막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백호는 사람을 물지 않았어요. 정당 방위였을 뿐이라고요. 경찰 중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쪽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김수연 씨,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피해자 측에서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된 상황이고요. 일단 규정상 해당 동물은 격리해서 공격성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절차를 따르는 것뿐이라는 뉘앙스였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수연은 직감할 수 있었다. 피해자여, 먼저 시비를 걸고 제 개를 발로 차려고 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공원에 증인도 있어요. 수연이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경찰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경찰서에 와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협조해 주시죠. 젊은 경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백호에게 목줄을 채우려 했다. 백호는 더욱 사납게 짖으며 뒷걸음질 쳤다. 수연과 백호 사이의 작은 공간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대로라면 경찰들은 강제로 백호를 끌고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백호가 흥분하여 정말로 사람을 무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보시오. 경찰 양반들, 애먼 사람 잡지 말고 내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오. 계단 아래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개를 돌리자 낮에 공원에서 만났던 김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올라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김 노인은 경찰들 앞에 서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야, 이거 똑똑히들 보시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영상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되어 화질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당시 공원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다. 영상 속에는 강민준이 수연을 조롱하며 휠체어를 발로 툭 치는 장면, 그리고 백호를 향해 발길질 하려는 순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본 경찰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민준 측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젊은 경찰이 당황하며 물었다. 어르신, 이 영상은 어떻게... 김 노인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내가 다 찍었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 못된 놈들 그냥 놔두면 되나? 처음부터 낌새가 이상해서 다 찍어뒀지. 사실 김 노인은 평소 동네의 소소한 풍경을 영상으로 찍어 손주들에게 보내주는 취미가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공원 풍경을 찍다가 우연히 민준 일행의 행패를 카메라에 담게 된 것이었다. 디지털 시대의 기록 문화는 때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권력자들이 진실을 덮고 왜곡하기 쉬웠지만 이제는 누구나 손안의 작은 기계로 진실의 파편을 기록하고 전파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자 나이 많은 경찰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동네 시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주는 압박감은 상당했다. 하지만 눈앞에 명백한 증거가 나타난 이상 무작정 그들의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이 영상은 저희가 증거자료로 확보하겠습니다. 김수연 씨,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지만 내일 오전까지 경찰서로 출두해서 정식으로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그는 백호를 격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김 노인의 영상이 만들어낸 작은 균열이었다. 경찰들이 돌아가자 수연은 김 노인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김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뭘,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지. 그나저나 저놈들 보통 내기들이 아니야.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네. 단단히 마음 먹어야 할 걸세. 그의 말처럼 이것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태강그룹은 이 정도 증거 영상 하나로 물러설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마도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수연을 압박해올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변호사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고작 늙은이 하나 때문에 일을 그르쳤단 말인가.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화질이 조악하고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가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증인이라. 그 늙은이 입을 막을 방법을 찾아봐. 돈이든 협박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리고 그 계집의 주변을 샅샅이 뒤져. 약점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 물고 늘어져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 그의 방식은 언제나 똑같았다. 힘으로 찍어 누르고 약점을 파고들어 무너뜨리는 것.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경찰서에 출두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백호는 불안한 듯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수연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걱정 마. 백호야, 나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김노인의 도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벌어질 싸움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 보였다. 그녀가 과연 거대한 태강그룹에 맞서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이 자신의 잊고 있던 과거, 그 끔찍했던 사고의 기억을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수연이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김노인은 자신의 낡은 아파트에서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다. 괜한 일에 나섰다가 봉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휠체어에 앉은 저 어린 학생에 대한 안쓰러움이었다. 그는 수연을 볼 때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이 생각나곤 했다. 그때 신문 한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대강그룹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 이미지 쇄신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에는 강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장애 아동 시설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김노인은 코웃음을 쳤다. 가증스러운 놈들. 뒤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겉으로는 착한 척은 다 하는구나. 그는 씁쓸하게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러다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2년 전 이 동네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던 일. 밤늦게 귀가하던 젊은 여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당시 현장에는 차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 고가의 시계 파편이 발견되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고 사건은 미제로 종결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범인이 분명 돈 많고 힘 있는 집안의 자식일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리고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바로 수연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김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혹시 그 뺑소니 사고와 태강그룹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비약적인 생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불안감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을까? 그는 당시 사고 기사를 찾아보기 위해 먼지 쌓인 옛날 신문 뭉치를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심각해졌다. 한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수연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민주와 마주쳤다. 민주는 보란 듯이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그의 변호사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논리적으로 수연을 몰아붙였다. 김수연 씨, 당신이 키우는 개가 먼저 제 의뢰인을 위협하고 차 키를 빼앗아 달아난 것이 맞습니까? 그로 인해 제 의뢰인은 개를 뒤쫓다가 폐건물에서 추락하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과실치상이며 동물을 이용한 특수상해 교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아니에요.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제 개를 위협했어요. 모든 것은 정당방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교활한 변호사의 논리 앞에서 힘을 잃었다. 변호사는 김노인이 찍은 영상을 교묘하게 해석했다. 영상을 보면 개가 먼저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에 놀란 제 의뢰인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 것뿐입니다. 발길질을 하려는 장면은 개가 달려들려는 순간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바꾸는데 능숙한 전문가였다. 수연은 점점 더 코너에 몰리고 있었다. 조사가 끝난 후 변호사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수연 씨, 좋은 말로 할 때 합의하는 게 어때요? 강민준 도련님, 마음이 넓은 분이라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5천만 원 정도만 받고 끝내주신답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되면 당신은 전과자가 될 거고 그 개는 안락사될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날카로운 협박이었다. 5천만 원,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연에게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액이었다. 태강그룹은 돈으로 그녀의 존엄성을 사려 하고 있었다. 그녀를 굴복시키고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합의는 없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변호사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짜증 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민준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다. 수연은 경찰서 밖으로 나와 힘없이 벤치에 주저앉았다. 거대한 벽 앞에서 혼자 싸워야 한다는 막막함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노인이었다. 학생, 지금 어딘가? 내가 아주 중요한 걸 찾은 것 같아. 지금 당장 만나야겠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은 김노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휠체어를 움직였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김노인이 찾아낸 과거의 기사 한 조각이 이 불리한 싸움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2년 전 악몽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과연 김노인이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수연과 백호를 구할 수 있을까? 김노인과 수연은 동네의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2년 전 날짜가 찍힌 낡은 신문기사 스크랩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심야 뺑소니 사고, 유령 용의자 행방 묘연이라는 제목 아래 사고 현장 사진과 함께 내용이 실려 있었다. 수연은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 숨을 멈췄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고에 대한 기사였다. 그녀는 애써 외면하고 있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김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학생, 혹시 이 기사, 학생 사고 기사 맞나? 수연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노인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이 기사를 다시 읽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네.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물이 알사 마크가 새겨진 고가의 명품 시계 파편이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말일세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어제 공원에서 찍은 영상을 확대해서 수연에게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백호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던 민준의 손목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는 기사에 묘사된 것과 똑같은 알사 명품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김노인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네. 세상에 그런 시계를 찬 사람이 한둘이겠나.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 2년 전 바로 이 동네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 그리고 그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계와 똑같은 것을 태강그룹 아들이 차고 있다는 게 말이야.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일치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강민준이라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듯했다.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만약 김 노인의 추측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뺑소니범이 바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강민준이라는 말이 된다.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선뜻 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어쩌면이라는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자신을 치고 달아나던 검은색 외제차의 잔상과 운전석에서 얼핏 보았던 젊은 남자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 찻집 밖에서 백호가 창문을 긁으며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이 걱정되어 밖으로 나가자 백호는 무언가 다급하게 알리려는 듯 짖으며 수연의 옷자락을 물고 어디론가 이끌기 시작했다. 백호가 수연을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어제 민준 일행을 유인했던 폐건물 근처의 수풀이었다. 백호는 그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수연은 백호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백호의 입에 무언가 금속성의 물체가 들려 나왔다. 백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수연의 손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분명 시계에 부서진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조각에는 알사 마크와 함께 뒷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이니셜이 보였다. K, M, G, 강, 민대, 준. 수연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어제 민준이 백호와 옥신각신하며 비계에서 떨어질 때 그의 시계가 부서지면서 파편 하나가 이곳에 떨어진 것이 분명했다. 개의 후각은 인간의 수만 배에 달하며 특정 냄새를 기억하는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나다. 특히 주인의 감정과 관련된 강렬한 기억은 냄새와 함께 뇌리에 각인되기도 한다. 아마도 백호는 어제 민준에게서 풍겼던 특유의 향수 냄새와 그가 떨어뜨린 시계 파편에 묻어있던 채취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수연과 김 노인의 대화를 들으며 그 시계 파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을지도 모른다. 수연은 시계 파편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원수가 바로 눈앞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짓밟으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게만 있을 수 없다고 다짐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다 위험에 빠진 백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녀는 김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전화를 받은 김 노인의 목소리 또한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학생, 그것만 있으면 해볼 만해. 이제 저놈들 꼼짝 못할 걸세. 하지만 그들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강 회장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다. 인터넷에는 수연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들이 넘쳐났고 그녀의 신상 정보까지 유출되기 시작했다. 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수연과 김노인 그리고 백호는 다윗과도 같은 처지였다. 그들이 손에 쥔 시계 파편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로 과연 저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진실을 향한 그들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태강그룹 강 회장의 사무실에는 냉랭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변호사로부터 2년 전 뺑소니 사건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수연이 백호가 찾아낸 시계 파편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소식이었다.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아들이 저지른 과거의 범죄 때문이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이 일로 인해 태강그룹의 주가가 떨어지고 경영권 승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었다. 멍청한 놈.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강 회장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말은 아들 민준을 향한 것이었다. 그에게 아들은 사랑스러운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물려받아야 할 후계자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즉시 법무팀을 소집했다. 2년 전 사건 기록 전부 다 찾아내 당시 담당했던 경찰, 검사 전부 다 연줄 찾아보고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무조건 혐의 없음으로 만들어. 알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다. 강 회장은 곧바로 아들 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민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거들먹거리며 들어왔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그 계집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버티나 보죠?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지하게. 튀어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사무실을 울렸다. 민준은 갑작스러운 폭행에 당황하여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 아버지? 왜? 왜 이러세요? 강 회장은 싸늘한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놈이 저지른 짓 때문에 지금 회사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 알고나 있는 거냐. 고작 계집애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민주는 그제야 아버지가 2년 전 사건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해결? 내 놈의 똥을 내가 언제까지 치워줘야 하는 거냐. 이번 일 제대로 마무리 못하면 너는 내 아들 자격도 태강의 후계자 자격도 없는 거다. 당분간 밖에도 나가지 말고 얌전히 집에 처박혀 있어. 강 회장에게 아들의 추락은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룹의 명예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대한 흠집이었다. 그는 아들을 위로하는 대신 더욱더 차갑게 몰아붙였다. 그는 아들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오직 지배하고 통제하는 법만 알았을 뿐이다. 이러한 왜곡된 부자 관계는 사실 상류층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정서적 방임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양육 방식은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제공하지만 정서적인 교감이나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종종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며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민주는 바로 그런 환경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다. 한편 수영과 김노인은 태강그룹의 거센 방역에 직면하고 있었다. 태강그룹의 변호인단은 K, M, J라는 이니셜이 흔한 이니셜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계 파편이 발견된 장소가 개방된 공간이므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그들은
김 노인이 돈을 노리고 수연과 짜고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언론은 태강그룹이 제공하는 정보만을 받았으며 의문의 뺑소니 사건, 진실은 그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중의 혼란을 부추겼다. 수연은 집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김노인 역시 자식들로부터 아버지, 왜 괜한 일에 엮이셔서 고생이세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라는 원망 섞인 전화를 받아야 했다. 그들은 거대한 벽 앞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진실은 그들의 편이었지만 세상은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날 밤 수연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2년 전 사고의 악몽이 다시 그녀를 덮쳐왔다. 칠흑 같은 어둠, 눈을 멀게 하는 헤드라이트 불빛,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그리고 멀어져 가던 차의 뒷모습. 그녀는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그때 백호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뺨을 핥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의 수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백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은 백호를 끌어안았다. 백호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백호야, 우리 이길 수 있을까? 그녀의 물음에 백호는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마치 주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수연은 백호의 눈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자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백호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싸워야만 했다. 그녀는 내일 자신을 도와줄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바로 2년 전 자신의 뺑소니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다. 과연 그는 수연의 편이 되어줄까? 아니면 그 역시 태강그룹의 압력에 굴복했을까? 한 줄기 희망을 찾아 나서는 그녀의 앞날에는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수소문 끝에 2년 전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박 형사를 찾아갔다. 그는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나 한적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박 형사는 휠체어를 타고 자신을 찾아온 수연을 보고 금방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김수연 씨, 어떻게 여기까지? 박 형사는 어렵게 입을 뗐다. 수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형사님, 제 사건 왜 그렇게 허무하게 종결된 거죠? 분명 현장에서 증거물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박 형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떨궜다. 수연 씨, 세상 일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롭게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시 우리 팀은 태강그룹 강민준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CCTV에 찍힌 차량과 그의 차량이 일치했고 알리바이를 대던 친구들의 진술도 엇갈렸죠. 결정적으로 그가 차고 있던 시계가 현장에서 발견된 파편과 같은 모델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다. 경찰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으셨죠? 박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태강그룹 법무팀이 총출동했고 검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한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죠. 수사를 계속하면 우리 팀 전체가 옷을 벗게 될 거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증거는 불충분했고 증인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강민준을 무혐의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묻어 있었다.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무너져 내렸던 한 남자의 회한이었다.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거대한 권력의 힘이 어떻게 진실을 덮고 정의를 무력화시키는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박 형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때 끝까지 파헤치지 못해서, 당신을 이렇게 만든 놈을 내 손으로 잡지 못해서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겁니다. 수연은 그의 사과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역시 거대한 시스템의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실망감을 안고 경찰서를 나서려 할 때 박 형사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수연 씨,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이거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낡은 수사 기록 사본이었다. 이건 당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강민준의 알리바이를 증언했던 친구들, 그중 한 명의 집이 몹시 가난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건이 종결된 직후 그 친구의 아버지가 하던 작은 가게가 갑자기 큰 규모로 확장됐더군요. 태강그룹의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말입니다. 박 형사의 말은 결정적인 힌트였다. 강민준의 친구, 그가 바로 이 사건의 약한 고리일 수 있다는 것. 태강그룹은 돈으로 그의 입을 막았지만 그 거래는 영원히 비밀일 수 없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공범 관계가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죄책감으로 인해 쉽게 깨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주범과 종범 사이에 권력이나 부의 격차가 클 경우 종범은 언젠가 자신이 꼬리 자르기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자백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기도 한다. 박 형사는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수연에게 정보를 준 것이었다. 수연은 박 형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싸움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거짓된 우정의 가면을 쓰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강민준의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를 만난다고 해서 그가 쉽게 입을 열어줄 리 만무했다. 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경을 두려워할 것이고 이미 받은 대가 때문에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수연은 김 노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작정 찾아가서 협박하거나 애원하는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일, 그의 양심을 흔들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때 김 노인이 무릎을 쳤다. 학생, 그 친구에게도 분명 소중한 사람이 있을 걸세. 가족이든 연인이든 그 사람을 통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보는 건 어떻겠나? 그것은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다. 그들은 강민준의 친구 이지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가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 그의 SNS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오랫동안 사귀어온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지훈의 집안 사정이 갑자기 좋아진 것에 대해 어렴풋이 의문을 품고 있는 듯했다. 수연과 김 노인은 그녀를 통해 지훈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과연 그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지훈은 끝까지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을까? 진실의 무게와 거짓의 대가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수영과 김노인은 이지훈의 여자친구인 최유래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무작정 찾아가기보다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들은 유라가 매주 주말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수연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녀 역시 백호를 입양하기 전
그곳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말 아침, 수연은 백호와 함께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다. 낯익은 공간에 들어서자 수많은 개들의 짖는 소리가 그녀를 반겼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능숙하게 견사 청소를 돕고 사료를 나눠주었다. 백호는 그런 수연의 곁을 얌전히 지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가 수연과 백호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봉사하러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하고 따뜻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예전에 여기서 봉사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와봤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일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유라는 수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백호를 보며 감탄했다. 이 아이, 정말 똑똑하고 충성스러워 보여요. 이름이 뭐예요? 백호예요. 저한테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아이죠. 수연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들은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다. 유라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이야기를 하며 해맑게 웃었다. 그녀는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자신이 최근 겪고 있는 일, 즉 태강그룹 아들 강민준과의 악연과 뺑소니 사건에 대해 털어놓았다. 물론 남자친구인 이지훈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빼놓았다. 유라는 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분노하고 안타까워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돈 있고 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해도 되는 세상인가 봐요. 정말 화가 나네요. 그녀는 진심으로 수연의 편이 되어주었다. 수연은 바로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백호가 찾아온 시계 파편을 꺼내 유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2년 전 뺑소니 현장에서 발견된 시계 파편이에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강민준 씨가 떨어뜨린 걸 제 개가 찾아온 거고요. 유라는 2개의 파편을 번갈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정말 똑같네요. 이니셜까지. 그리고 수연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유라 씨, 혹시 지훈 씨한테서 이 시계에 대해 들어본 적 없으세요? 2년 전에 혹시 지훈 씨가 강민준 씨와 함께 있었는지 그 순간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했다. 수연의 말은 그녀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의심의 불씨를 되살린 것이다. 사실 유라는 2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민준과 함께 클럽에 간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몹시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으로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그녀의 물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잡아댔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집안 형편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가 사업을 도와주셨다고 했지만 유라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 이후로 지우는 종종 악몽을 꾸었고 술에 취하면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곤 했다. 흥미로운 점은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평소보다 더 많은 제스처를 사용하고 눈 깜빡임이 잦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거짓말이 뇌에 더 많은 인지적 부하를 주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려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유라는 과거 지훈의 모습에서 그러한 신호들을 수없이 보아왔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것이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제 남자친구가 그 일과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연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진실을 말해주면 돼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모든 걸 밝히면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유라 씨, 지훈 씨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저녁, 유라는 지훈을 만났다. 그녀는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그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애원했다. 지훈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여자친구와 자신을 옥죄어 오던 죄책감의 무게 앞에서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민준이 차를 몰았고 길을 건너던 수연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강 회장이 거액의 돈으로 자신과 다른 친구들의 입을 막았다는 사실까지도 거짓의 성벽에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이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이다. 하지만 강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지훈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든 위협하고 회유하려 들 것이다. 과연 지훈은 태강그룹의 압박을 이겨내고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할 수 있을까? 수영과 백호의 길고 긴 싸움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지훈의 자백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수연과 김노인은 그의 자백 내용을 녹음했고 박 형사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렸다. 박 형사는 녹취록을 근거로 재수사 본부를 꾸릴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2년 동안 먼지 속에 묻혀있던 뺑소니 사건의 파일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강 회장은 극도의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믿었던 친구의 배신에 치를 떨었고 이지훈과 그의 가족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태강그룹의 해결사들이 지훈의 아버지 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매일같이 협박 전화를 걸어왔다. 아들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입 다물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살아. 우리가 준 돈 다 토해내고 길바닥에 나앉고 싶나. 지훈의 가족은 공포에 떨었다. 지훈 역시 매일 밤 걸려오는 협박 전화와 미행에 시달리며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의 용기는 거대한 권력의 위협 앞에서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수영과 김노인은 이대로 가다가는 지훈이 증언을 번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지훈과 그의 가족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김노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쌓아온 동네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는 동네 상인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찾아가 이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처음에는 태강그룹을 상대로 싸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던 사람들도 휠체어를 탄 수연의 딱한 사정과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청년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둘씩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저런 악덕 기업이 우리 동네에서 활개치게 놔둘 순 없어. 상인회장의 외침을 시작으로 동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지훈 가족 지킴이를 결성했다. 그들은 교대로 지훈의 아버지 가게를 지키고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면 즉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겼다. 밤에는 청년회 회원들이 자율 방범대를 조직해 지훈의 집 주변을 순찰했다. 작고 연약해 보였던 개인들이 모여 거대한 연대의 벽을 쌓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방관자 효과의 반대 개념인 역방관자 효과 혹은 영웅적 방관자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누군가 용기를 내어 먼저 행동을 시작하면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집단적인 선의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김노인의 용기가 동네 전체를 움직이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동네 사람들의 예기치 못한 단합에 태강그룹의 해결사들도 당황했다. 그들은 더 이상 대놓고 협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지훈은 자신을 지켜주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는 경찰에 출두하여 2년 전 그날의 진실을 정식으로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다. 사고 당시 민준이 입고 있던 옷, 차 안에서 나눴던 대화, 그리고 사고 직후 강 회장에게 연락하자 그가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까지 상세하게 진술했다. 이제 모든 증거는 강민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경찰은 강민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아들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았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 소환에 불응하고 언론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시간을 끌며 증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뒤집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수연은 이 싸움이 법정 싸움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진실을 세상에 더 널리 알려 태강그룹이 더 이상 여론을 조작할 수 없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한 방송사 시사 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백호의 이야기, 그리고 2년 동안 숨겨져 있던 뺑소니 사건의 진실을 담담하게 써 내려갔다. 그녀의 글에는 어떠한 과장이나 미화도 없었다. 오직 진실의 힘만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그녀에게 방송사 작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김수연 씨 보내주신 제보 잘 읽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마침내 세상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작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법정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되고 있었다. 과연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태강그룹은 어떤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게 될까?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강 회장과 민주는 또 어떤 방역을 준비하고 있을까? 진실을 향한 조용한 전쟁은 이제 가장 뜨거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 진실의 눈 제작진은 태강그룹 뺑소니 사건을 즉시 심층 취재하기 시작했다. PD와 작가들은 수연과 김노인 그리고 박 형사를 만나 심도 깊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연은 카메라 앞에서 휠체어에 앉게 된 그날의 끔찍한 사고와 최근 강민준에게 당했던 모욕적인 괴롭힘, 그리고 백호가 보여준 기적 같은 활약에 대해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김노인은 자신이 찍은 영상과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이지훈을 보호했는지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박 형사는 2년 전 수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경찰 내부의 부끄러운 진실을 용기 있게 폭로했다. 제작진은 태강그룹의 반론을 듣기 위해 강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대신 태강그룹 법무팀은 방송이 나갈 경우 명예훼손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하지만 제작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끈질긴 잠복 취재 끝에 강민준이 깁스를 푼 채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데 성공했다. 전치 3주의 진단서가 무색한 모습이었다. 또한 이지훈의 아버지 가게에 대출을 해준 태강그룹 계열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라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방송 당일 대한민국은 진실의 눈에 집중했다. 수연의 안타까운 사연과 백호의 영미남, 강민준의 파렴치한 악행, 그리고 거대한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태강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은 들끓기 시작했다. 태강그룹 불매운동, 강민준을 즉각 구속하라. 이것이 나라냐와 같은 분노에 찬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뒤덮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민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단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여론의 힘은 무서웠다. 태강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룹 이미지 실추로 인해 준비 중이던 대규모 해외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강 회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강 회장을 둘러싸고 있던 권력의 방패막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에게 압력을 받았던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언론 역시 더 이상 태강그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일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재미있는 사회 현상 중 하나는 이러한 대규모 여론의 형성에 동조 효과 밴드웨이곤 에펙트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특정 의견이나 정보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대세를 따르려는 경향을 보인다. 진실의 눈 방송은 태강그룹을 향한 부정적 여론에 타이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냈고 수많은 사람이 이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강 회장은 이대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들을 시기한 경쟁그룹의 음해라고 주장하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그리고 수연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그녀에게 흠집을 낼 만한 것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사고를 당하기 전 집안 형편이 어려워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그는 언론에 김수연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태강그룹에 접근이라는 식의 악의적인 기사를 흘렸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동물보호단체를 가장한 어용단체를 내세워 진도스케 백호, 과거 사람을 문 전력이 있는 공격적인 개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했다. 백호가 유기견 보호소에 오기 전 주인에게 학대당하다가 방어적으로 한번 짖었던 사건을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었다. 그들의 공격은 집요하고 치졸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정보전 속에서 수영과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했다. 과연 들끓는 여론은 진실의 편에 끝까지 서줄 것인가? 아니면 태강그룹이 만들어낸 또 다른 거짓에 흔들리게 될 것인가? 수연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회계까지 향하는 비열한 공격 앞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순수성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세상에 퍼진 이야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이 되어 모두를 그 중심부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태강그룹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일부 대중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인터넷에는 수연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댓글과 백호를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끔찍한 주장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자신을 향한 비난은 견딜 수 있었지만 아무 잘못 없는 백호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유기견 보호소 소장님과 당시 백호를 구조했던 활동가들을 찾아가 증언을 부탁했다. 그들은 기꺼이 나서서 백호가 학대의 피해자였으며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증언해 주었다. 진실의 눈 제작진은 이 내용을 후속 보도로 내보내며 태강그룹의 비열한 여론 조작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렸다. 한편 경찰의 수사망은 점점 강민준의 턱 밑까지 조여오고 있었다. 이지훈의 자백과 구체적인 증거들, 그리고 압도적인 여론의 압박 속에서 강민준과 함께 알리바이를 조작했던 마지막 친구 박성철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출두하여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자백은 이 사건의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박성철은 경찰 조사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증언했다. 그는 이지훈보다 더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민준이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말렸는데도 기어코 운전대를 잡았어요. 사고를 낸 직후 저희는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내 인생 망칠 일 있냐면서 그냥 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강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강 회장은 전화 통화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고 했다.
오직 차량 블랙박스부터 제거하고 너희들 입단속 단단히 대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그의 자백은 강 회장이 아들의 범죄를 단순히 묵인한 것을 넘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은폐를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뺑소니 사건이 아니라 재벌 총수가 직접 개입한 거대한 범죄 은폐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박성철이 자백하게 된 배경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가 크게 작용했다. 그는 태강그룹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과 친구의 범죄를 돕고 있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지훈의 자백과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그는 더 이상 이 부조화를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진실을 말하는 쪽을 선택하여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려 한 것이다. 박성철의 자백 소식이 알려지자 강민주는 패닉에 빠졌다. 믿었던 친구들에게 연달아 배신당하고 자신을 보호해주던 아버지의 성벽마저 무너져 내리자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자신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다행히 비서에 의해 일찍 발견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시도는 동정 여론을 얻기는커녕 조회를 뉘우치기는커녕 처벌을 피하려는 쇼라는 비난만 받게 되었다. 결국 검찰은 강민준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시에 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강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와 그의 아들이 나란히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이다. 거짓의 성벽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수영과 백호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다. 며칠 후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는 강 회장과 민준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초췌한 모습에 그들에게 기자들의 플래시와 질문이 쏟아졌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강 회장은 굳게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고 민주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들의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연은 TV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탈감과 슬픔이 밀려왔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가장 큰 시련이자 가장 놀라운 기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끝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강 회장과 민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환호했다. 언론은 정의의 승리,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며 연일 대서특필했다. 수연에게는 각계각층에서 격려와 후원의 손길이 쏟아졌다. 동네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나는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을까? 만세고 이후 그녀는 줄곧 그 질문을 되뇌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사고를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총망받는 무용수였던 그녀는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게 되었고 가족과도 소원해졌다. 사고는 그녀에게서 다리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 그리고 과거의 기억 일부마저 앗아갔다. 그녀는 사고 직전의 기억이 거의 없었다. 의사는 그것이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자신의 낡은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그녀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연이와 우리의 비밀 장소에서 2002년 5월 15일 수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사진 속 장소는 바로 그녀가 사고를 당했던 도로 건너편의 공원이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날은 바로 어머니의 기일인 5월 15일이었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어머니를 추억하기 위해 그 공원을 찾았던 것이다. 횡단보도를 건너 공원으로 가려던 찰나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강민주는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 그의 집이나 회사는 그곳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 역시 그곳에 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걸까? 수연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박 형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강민준의 2년 전 행적, 특히 사고 당일의 동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며칠 후 박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흥분과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김수연 씨, 믿기 힘든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강민준이 사고 당일 저녁 그 동네에 있는 한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더군요. 그런데 그 레스토랑 20년 전에는 산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 그 단어가 수연의 뇌리를 강타했다. 수연은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난 병원이 화재로 사라져 출생 기록이 없다고 했고, 어머니는 그저 작은 동네 병원에서 태어났다고만 하셨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강민준의 생년월일을 검색했다. 소름 끼치는 사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와 그녀는 생년월일이 똑같았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때에 수연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수척해진 모습의 한 중년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어머니이자 강 회장의 아내였다. 그녀는 한 번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수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가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20여 년 전,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구박을 받고 있었다. 이혼당할 위기에 처한 그녀는 당시 남편의 비서였던 한 남자와 공모하여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다. 건강한 사내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병약한 여자아이를 다른 산모의 딸로, 그녀가 바꿔치기 한 사내아이가 바로 강민준이었고 버려진 여자아이가 수연이었다. 그리고 당시 그녀의 범행을 돕고 평생 그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부와 명예를 얻은 비서가 바로 수연의 아버지였다. 아포페니아, 에이포페니아는 서로 무관한 현상들 사이에서 의미나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심리적 경향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 수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아포페니아가 아니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며 거대하고 잔혹한 운명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강민준이 사고를 낸 그날은 바로 그의 진짜 생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날 자신의 진짜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사람의 흔적을 찾아 그 동네를 배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운명은 그가 자신의 친동생을 차로 치게 만드는 비극을 연출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녀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자신의 다리를 앗아간 뺑소니범이 사실은 자신의 친오빠였고 자신을 평생 괴롭힌 가난과 불행이
사실은 타인이 훔쳐간 자신의 삶이었다는 진실,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또 있을까? 그 순간 얌전히 엎드려 있던 백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의 휠체어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무릎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마치 주인님, 세상이 다 무너져도 제가 곁에 있어요. 라고 위로하는 듯 했다. 백호의 따뜻한 온기가 수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백호를 끌어안았다.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훔쳐진 인생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진짜 악인, 강 회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싸움. 과연 수연은 이 잔혹한 운명에 맞서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알게 된 그녀의 다음 선택은 무엇이 될까? 이야기는 이제 막 기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기나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벌가의 추악한 비밀과 한 여성의 기적 같은 싸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어둠을 이기는 가장 밝은 빛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연과 백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강 회장이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 그녀는 과연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친오빠인 민주가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그들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있습니다. 이들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산을 따라서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숨겨진 진실과 감동적인 사연들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